예,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와 고용 상황인데요. 오늘 저는 뭐 코로나, 뭐 특히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화로 정리되는 현재 상황들에서 일자리와 고용의 변화에 대한 전망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고용 동향입니다. 구인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인 감소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대로 이건 이제 기업의 그 노동에 대한 수요이거든요. 사람을 찾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20년과 19년을 비교해 보면 2020년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서 그 숫자가 낮아지고 있고요. 지난 8월 들어서 구인의 수요가 조금 정대하는, 그러니까 플러스로 전환되는 국면입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3월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정도, 7월까지는 그 구인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8월, 7월 중순 들어서면서 조금 그 플러스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 양세로 들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9월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구인이 뚝 떨어지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그 8월에 있었던 대규모 군중 집회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어떤 팬데믹 현상이 또 심화되면서 구인 현상이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 자체는 그 코로나의 감염병과 함께 구인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을 수요하지 않는 상황, 기업이 사람을 수요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자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구직자 증감의 반복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구직자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직자를 밑에 그 이동 평균으로 보시게 되면 구직자는 꾸준히 뭐 증감과 감소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고용 이전에는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해 봤을 때 구직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코로나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구직자가 정대하는, 그러니까 플러스 숫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실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그 증가 폭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 폭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되는 규모가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경우는 증가 폭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그 증가 폭이 적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서 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고용보험 그 피보험 자격증 그 기준이라든지 급여 수준 등이 변화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그림은 증가폭이 쭉 둔화되다가 8월 이후부터는 다소 증가하는 반등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코로나 고용 위기 이후에 고용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좀 잘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업종별 세부 추이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9월 기준으로 하면 앞서서 내었던 그 그래프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정감표를 보시면 피보험자 수가 5월 15만 명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9월 들어서도 증가해주는 그런 어떤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9월 들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400만 명으로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림이 조금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거기 보는 것은 공공행정 분야, 그러니까 이게 공공부문이죠. 공공부문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9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8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보건복지 분야도 10만 5천 명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코로나 고용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 공공부문으로의 취업자가 증가했고 이분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부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8만 명, 10만 5천 명 이렇게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최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대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일자리 정책 등의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코로나 고용 위기 이후에 정부의 그 일자리 정책이 작동한 결과 고용 지표가 잘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오른쪽 표에 그 우측 하단에 있는 표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있는데 제조업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숫자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는 추세가 우리한테 그렇게 썩 유쾌한 시그널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제 그 울산과 같은 지역은 제조업 중심 지역이고 한국 경제의 그 중심과 일자리 창출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제조업의 그 경기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고용 위기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뭐 전반적인 추세이고 고용보험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밑에 있는 박스에 대한 설명만 다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부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가 여러 차례 보도되었는데요. 아마 이번 코로나 고용 위기 때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요성이 부각된 적도 사실상 없었을 것 같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유지 계획 신고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유지를 계획하고 있으니 정부로부터 그 지원을 받겠다라는 계획을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그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7만 5천 건, 4월 한 달 기준입니다. 7만 5천 건으로 사상 최대로 정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고용유지 계획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 고용유지 지원금의 추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고용 위기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2월, 3월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면 서비스 쪽에서의 경기가 되게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세 서비스 도소매업 분야에서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이제 거기에서 위기가 생겼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처음에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서비스 분야 쪽에서 도소매업 쪽에서 그 음식 숙박업 쪽에서 그쪽에서 확 급격히 증가하다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기 시작했던 5월부터는 시작해서는 이 서비스 특히 음식 숙박업 쪽에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기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수시장에서는 경기가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는 또 사실은 도사리고 있었는데 5월, 6월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놓여 있는 제조업 특히 자동차 부문 쪽에서의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나타났던 고용유지지원금을 계획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 기업들의 숫자가 자동차 부문,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 쪽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의 표,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도 봤던 것처럼 제조업에서 깔아앉고 서비스 쪽에서는 피보험자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 일자리 지원금을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조업 쪽에서도 자동차 쪽,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울산은 자동차의 메이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의 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이 코로나 위기에 대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한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제도가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도입되었는데요. 지금 살펴보니까 코로나 고용 위기가 왔을 때 고용보험 제도 밖과 안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는데 이번 위기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고용보험 제도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잘 보호가 됐더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그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주로 자영업자들이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자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긴급 경영자금을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코로나 고용 위기의 대책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거두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충격과 위기가 크지는 않았다. 물론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고용 위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현재 정부가 애초에 계획하였던 일자리 사업 예산보다는 크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가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여러분들 표에 있는 우측 하단 쪽에는 플러스 3.54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신규로 투입했던 일자리 사업 예산이 3조 5천억을 더 투입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72만 명 정도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켰다. 아까 우리가 표에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공공부문에서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큰 변화가 무엇일까?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건 비정규직이나 좀 상대적으로 그 근로조건이 약한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조금 미안한 말씀들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급격히 늘어났고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보니 굳이 사무실이 필요하겠나? 여의도에 있는 빌딩 주인들은 걱정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사실상 또 외국의 경우도 뉴욕의 경우에도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뉴욕의 빌딩 임대 계약이 그 임대 비용이 급격히 하락하는 그러니까 빈 사무실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지금 현상에 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죠.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서 사무실이 비는 경우도 있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어떤 기업들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뉴욕에서 빌딩가들이 임대차 비용들이 떨어지겠죠. 혹시 한국의 그 부동산 투자가들이 뉴욕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좀 가고 싶다면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이번 코로나와 4차 산업 그러니까 저는 큰 흐름은 이런 것이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가 덮여서 가지고 이제 그것을 심화시키고 가중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이 변화가 생깁니다.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채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아시는 바처럼 요즘 사람 채용할 때 AI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면접하고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평가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재택근무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보자면 감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감독하기 쉽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근로자들이 일일 어떤 일하는 내용,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업적 또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 체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교육훈련도 또 다시 바뀌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인사관리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필요 역량 이제 우리가 흔히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변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노사관계는 당연히 변화하겠죠. 결과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고용관계도 변화될 테고 이제는 지금 현재와 같은 4차 산업이 본격화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과거처럼 동적으로 맺던 고용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겨죠. 그래서 플랫폼 산업과 종사자들이 증대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비종형 근무가 늘어나게 되고 비대면 근로,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자체가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고 배달 콜센터가 늘어나게 되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디지털 경제가 만약에 심하게 되게 된다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신취약계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취약계층이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존 이제 울산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의 중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는 분명히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신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성장과 산업구조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게 되면 디지털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이게 생산적인 정보 해석 능력인 것이,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그 스마트폰을 얼마만큼 잘 만지느냐가 아니고 코딩 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램 능력이라든지 이것 자체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번에 코로나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었던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초하고 있던 고용보험제도는 이제 좀 새롭게 재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는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소득 기반에 기초한 취업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만 되고, 그래야만 디지털화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고, 새로운 그 경제 환경, 근로 환경,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취업자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관련되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논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한두 가지만 지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간 한 25만 원, 한 50여만 원 정도의 내어놓고, 이 자영업자 특고를 이제 그 고용보험 가입시키게 되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료가 거의 500~600만 원 정도 된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사회보험제도가 확대되고 확산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준조세적 성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이 과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되는 현상으로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채용하는 방식, 평가하는 방식, 보상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었고, 따라서 노사관계도 변화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울산과 같은 과거 기존의 제조업 기반의 그 지역에서는 중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위기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 위기가 나타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하였던 그런 어떤 중요한 문제 인식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 조금 더 그 풍부한 그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무연 본부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님과 세션 2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님,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방가훈 연구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윤동열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역시 네. 어렵겠지만 쉽게 전달해 예. 주십시오. 뭐 제가 왜 또 나오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네, 오늘 계속 보셔야 됩니다. 싫어도. 예. 주무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하고 고용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현장의 고용 상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들을 지표로 해서 처음에 정리를 해주셨던 걸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 코로나 전후에 일자리 관련된 예산 변화도 큰 폭으로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국가재정 예산에서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2021년도 고용 분야의 예산 같은 경우도 9.8%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회반 단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와 고용과 그리고 그 교육 정책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교육 예산 같은 경우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금 같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실업 대책이라든지 직접 일자리 대책에도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특히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내년도 1월부터 도입하게 돼 있고요. 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 섹션에서 다뤘던 얘기였죠.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이 변한다.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이냐? 채용에 대한 관행도 변화가 될 것이고 당연히 평가, 퍼포먼스 어프레이저가 리워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교육 훈련. 제가 지난 그 세션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기업 같은 경우는요. 정말 필요하지 않는 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까 거의 74% 정도의 교육 자체가 없어졌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근로자에 대한 필요 역량에 대한과 노사관계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스크를 야, 윤 교수 왜 너 마스크 안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스크 쓰기 전에 다 방역 절차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QR 카드를 몇 번 찍는지 그리고 몇 번이나 언더로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와 같은 방역 시스템에 대한 투자라든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면서 예전에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얘기했던 플랫폼 비즈니스가 증가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많은 부분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 신문의 일본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그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과 그 어려운 상황들은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박사님이 본부장님께서 직접 여기 자리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늘 비대면 이 영상 회의의 단점 자체가 발표자들이 안 와 있고 좌장과 토론자들만 와서 지금 말씀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긴 한데요. 사실 신취업 취약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계층 말고 취업에 대한 취약 계층이 지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 유들로 인해서 화석 에너지 기반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실제 디지털 뉴딜이 확장이 됐을 때 이들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이 되고 또 소멸이 될 텐데 이들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고용보험의 적용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플랫폼 비즈니스 특고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겠지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증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비율로 특고 비율을 맞출 것인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저희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 강화 같은 경우 재정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제 일자리 예산에서 45%까지 차는데 이게 10%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얘기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발표하셨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이 문제냐, 국민고용보험 문제 도입이 우선이냐, 또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명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정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이슈와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를 소상공인 중소연합회하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영업자를 취업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다른 이제 우리가 그냥 기술 관련된 분야라든지 그렇잖아요. 다른 입직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느냐의 분야를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관련 고용보험 기금에 대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던져주고 여기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해답은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두 분 박사님께서 사실 먼 길 내려오셨는데요. 좋은 답변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정리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토론을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그러면 누가 얘기해 보시겠어요? 반가운 부장님께서. 네, 등 떠밀리신 것 네, 같아요. 연구위원님께서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뭐 문제 제기하신 게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네. 모든 걸 다 답을 다 드리면 또 강의처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훈련, 숙련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든지 인구 고령화 시대 사실 더 중요해졌죠.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까지 배운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은퇴 이후 조금 더 살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는 더 오랜 기간 또 일해야 되고 또 은퇴 이후에도 또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떤 단순히 유형자산, 돈만 가지고 있다가 인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 무형자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적 자본일 수도 있고요, 많은 또 네트워크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더 촉진시키고
안 그래도 우리는 인구 고령화가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코로나까지 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단순히 이제는 연구소 차원에서 혹은 뭐 레토릭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현실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와버렸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 대응책들이 무슨 새로운 것이 아니고 쭉 그간의 많은 학계나 연구소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인적 자본과 역량들을 보호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면 된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아이디어들은 사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코로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힘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뭐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 가지 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근속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이게 짧아요.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있다가 헤어지거든요.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길을 쓰고 사실 회사를 들어가는데 또 사실 길을 쓰고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굳이 비유를 하면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제대로 된 역량 축적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비유를 하면 내일 헤어질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진 않죠. 내일 헤어질 게 확실한데.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가 어떤 노동자에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비용을 주는 것도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다가 떠날 때 네가 쓰던 컴퓨터는 두고 가라. 두고 갈 수 있죠. 근데 이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 내가 투자했던 인적 자본, 배웠던 지식이나 스킬들을 다 두고 가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다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역량을 축적하고 또 축적을 받고 이런 상황인 건데 한국은 안 그래도 짧았던 근속 연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는데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비대면 사회 이런 것들이 그런 관계를 더 짧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작동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윤 교수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동기와 인센티브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충격과 인구 고령화로 또 개인은 역량을 축적해야 될 필요는 또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저희 직능원의 남지옥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플랫폼 노동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가 현재 교육 훈련을 받은 경험과 받고 싶은 경험을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야, 우린 플랫폼 노동자들 바쁘고 별로 저숙련이고 한데 교육훈련 뭐 받고 싶어라고 예상으로 했는데 의외로 현실에서는 못 받고 있지만 받고 싶은 것들이 많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플랫폼 노동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인생의 긴 생애 경로상의 하나의 단계인 거예요. 지금 대학교 조교고 박사 과정이지만 박사 과정으로 영원히 끝내는 게 아니고 교수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 경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훈련이나 역량개발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필요는 더 커졌지만 기업이나 다른 전통적인 주체가 하기에는 어려워졌다. 결국 이제 우리가 기댈 건 공동체와 이제 국가겠죠, 그죠? 대학일 수도 있고 정부 여러 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액션 플랜을 짜고 실행해야 될 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시간이 나면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용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주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다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고용 문제인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뭐 이미 뭐 온갖 매스컴이나 또는 개인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고, 다만 당사자들은 불안하죠. 당사자들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데 남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느낌. 근데 사실 젊은 층들도 그런데 나이 든 사람도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한 뭐 디지털화라든가 또 인공지능에 체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누가 이 사람들 책임져야 될 건가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물론 나라마다 노동시장의 어떤 문제가 이제 각각의 공통점, 보편적인 특성이 있고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해서 가장 차별에 대한 특성 중에 하나가
물론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격차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격차가 크다는 건 상대적으로 대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격차가 크다는 건 내가 낮은 그룹에 들어있을 때 이게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은 집단에 속해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통해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은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있지만 그 이 격차 간의 이동성, 그러니까 내가 낮은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쉽게 이동한다면 변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을 해서 교육을 받고 투자를 통해서 내가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체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이동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격차도 크고 이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게 이제 그 개인이 느끼는 그 박탈감, 열심히 해도 쉽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좀 더 가속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고 이제 그 지점에 이제 정부의 정책 역할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해 말부터 등장됐던 코로나 사태가 이걸 약간 더 가속화시키는 측면이죠. 특히 이제 당장 이제 가령 코로나19 영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대졸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IMF 외환위기 세대가 있고 2008년 9년 금융위기 세대, 지금 코로나 세대. 사실은 우리는 그 특정 세대 코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도태될 가능성이 크죠. 아니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는 표현은 잘못된 건데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사람들하고 그 경쟁이 좀 더 가속화되는 거죠. 가령 요즘 이제 최근에 의사 국가고시를 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 보게 되면 내년 말에 2배 사람이 쏟아지는데 문은 좁은 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촉발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일부는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나 이런 자영업 시장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뭐 완전한 아니면 회복될 가능성이 클 거고 또 이제 반면에 비대면 시장들은 훨씬 더 가속화될 거고 지금 말씀드린 뭐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는 그 지연된 숙제를 안게 됩니다. 더 많은 숙제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그 현재 우리가 당면한 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이게 당면한 과제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발제자도 그랬지만 우리가 어떤 그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아니면 지금 이제 좁은 취업문 그다음에 많은 실직자 그다음에 생계를 잃어버린 사람 이런 부분 그리고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제 비대면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 굉장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개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들 가이드를 줘야 될 건지 이게 이제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보편적인 특성들이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기술 진보에 체화된 사람들은 굉장히 또 빠르게 변화를 정해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전과는 다르게 그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클 거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가운 연구위원님 뭐 추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요? 그 예전에는 저희가 정책을 쓸 때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을 잘 해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잘 세운다 이런 접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관역이 고정돼 있고 그 관역이 아무리 멀더라도 잘 노력을 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식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비유를 하면 움직이는 관역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사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예측을 잘하고 관역을 잘 맞추는 노력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잘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들이 훨씬 중요하고 그건 학습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길러질까? 영유아 단계에서도 그런 능력은 길러지고요. 초중등의 좋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고 또 많은 연구에 따른 성인학습을 통해서도 길러진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잘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환경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정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멋진 말씀이신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윤동열 교수님 정리해 주실까요? 마지막인가요? 네, 두 분 토론자분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두 분 다 존경하는 분들인데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저희 반가운 박사님께서 주신 말씀 같은 경우는 숙련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 숙련을 다시 재숙련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본인이 학습을 하거나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새로운 숙련을 다시 습득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짧아지면서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대학 교수 같은 경우 옛날에 한 번 배운 걸 갖고 그대로 써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특히 노동이라든지 고용 쪽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제도들이라든지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학습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고용주, 우리가 고용주라고 하면 사업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근로자들과의 관계, 노동자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똑같은 말씀을 제가 포스코하고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포럼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을 뽑았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사회 조직화시키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업무 자체를 만나서 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관련된 라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신입 직원들이라든지 그렇다면은 대면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라포는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장기적으로 이제 기업에서의 그 조직의 융화하고도 연결이 됐다는 부분인데, 그 말씀을 주신 거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 더 멋있는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애자일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제 민첩하게 대한, 저도 곰곰이 요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과 그리고 애자일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슈인데요. 사실 그래서 원래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교육 훈련 중에는 사실 역량 강화 교육들이 없었어요. 근데 맞아요. 최근 들어갖고는 어떤 역량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인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시키고 있다는 것이 좀 변화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건 짚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규현 박사님은 역시 또 이 짚어준 게 굉장히 중요하신 거였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희에서 나왔었는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여기 현대자동차나 중공업 위치해 있는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조사한 결과로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2, 3차 하청 간의 임금 격차는 거의 5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직무를 하더라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 보상만 생각하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간접 보상의 비율이 40% 정도에 육박하는데, 실제로 임금 이외의 보상까지 살펴보다 보니까 임금을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4배에서 5배 이상의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동일 노동 동일임금도 아니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같이 상생해서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우려하셨던 부분 자체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격차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경력 경로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이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를 또 설명해 주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이기용 소장님 섭섭하시면은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실까요? 추가적으로 이제 아마 이 비대면이 확산이 되면서 그 일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노동법적인 그 그렇죠. 틀거리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업 내의 그 조직 문화도 좀 네.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고 모니터하는 뭐 성과를 내는 방법,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좀 당면한 과제들인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그 일하는 방식이 또 하나는 개인의 소외를 불러일으킬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조직이 갖고 있는 소속감 이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인간 소외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되는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의 어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배려해야 될 요소들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장밋빛 이야기를 하지만, 장밋빛 이야기가 좀 더 장밋빛이 되려면 그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서 소외된 계층들이 좀 더 일종의 그 시혜적인 대상이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서 또 문화의 어떤 향유자로서 같이 가는 그러한 틀거리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일종의 기본소득에 대한 연장선상의 이야기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그 가치가 특정의 어떤 집단에 의해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노력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산된 노력들이 하나의 골고루 좀 그 재배분되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유연성을 뛰어넘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조직 문화 이런 곳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뭐 교육을 당연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노동관계 관련 제도, 고용관계, 기업의 어떤 그 채용 관행, 인적자원 관리, 개발 이런 모든 분야에서 많은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다. 숙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예. 네. 많은 저- 숙제를 예. 아까 저는 또 반가운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아까 연구 결과 말씀하셨던 거 있으셨잖아요. 사실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이제 콜센터 직원들을 갖고 연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고 끝날 것 같지만 이들도 경력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어.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그쪽에 체류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부분으로 경력 개발을 그렇죠.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들의 니즈를 아까 얘기한 부분이 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Q&A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화상회의 참여하신 분들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 참여하시는 분 저희가 짜고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리 짜고 했으면 Q&A가 있었겠죠. 자유롭게 질문 있으세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네. 얘기가 안 나오면은 방송 사고로 비춰지는데 좋은 거는 저희가 이게 녹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이렇게 회의를 하면 네. 항상 회의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좋은 지점이 뭐냐면 한국 네. 사람들 보면 질문하라고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대신 댓글창이 있어서 그렇죠. 훨씬 그렇죠. 샤이하고 좀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회의에서 질문도 하고 참여를 막 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또 훨씬 또 좋은 지점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기명 무기명으로 하지 않고 기명을 남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기명으로 들고요. 되는 건가요? 네, 저도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그래서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많이 안 하고요. 외국인 학생들 질문을 많이 해요. 유럽이라든지 그쪽은 토론 문화가 발달이 돼 있어서 학부는 이제 영어로 강의하다 보니까 근데 보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엔 질문하다가 나중에 눈치 보고 질문 안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한 건가요? 이제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사진도 안 띄워 올리고 그러는 거죠. 네,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윤성현님 질문 있다고 하는데요. 윤성현님. 저희가 지금 4학년 2학기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동생인데 무슨 기업들에서는 자기소개서 문항들에서 빠지지 않는 게 디지털 역량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상황 속에서 언니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걸 잘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장님이나 교수님들께서 구직자들이 기존에 갖춰야 될 디지털 역량이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이 있을까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인지 개인적으로 의학과에서 이렇게 답답하면 질문이 드립니다. 네,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디지털 질문을 역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그럼 일단 답변을 네, 드리고요. 제일 근처에 계시니까. 네, 가장 어쩌면은 제가 계속 울산대에 있었으면 저하고 상담을 했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제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 분야로 지원했을 때하고 민간 부분하고 지원했을 때가 좀 다를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갖고 제가 사실은 그 공공 부분에 대한 채용 면접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근데 민간 부분에서의 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장과 또 실제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직장과 또 직장에서 그 잡 오프닝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용을 할 때 제일 고려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직무와 연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자기소개서를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진호하는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자기소개서를 안 읽어볼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면접하고 서류 전형을 할 때는요.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와 경력과 그리고 그런 경험이라든지 자격을 토대로 해서 면접자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면접을 할 때 보면은 이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학원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겪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왜 이 직장과의 조직과의 핏이 맞아야 되는지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하시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모든 짧은 시간에 그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소장님도 한 말씀.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취업 디지털 역량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네. 네. 그 좀 전반적인 얘기는 윤 교수님이 해주셨고요. 이제 디지털 역량에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보거나 읽은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게 한국 현실과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주제니까요. 사실은 디지털 역량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코딩도 좀 배워야 되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철학과에 1조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 유명한 어떤 미국 CEO인데 지금 회사는 기억이 안 나고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빅데이터 얘기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자연어 처리거든요. 지금 곧 영어를 한국어를 뭐 중국어로 이렇게 언어를 번역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몇 년만 더 지나면.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코딩까지 간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무슨 C 언어가 됐든 어떤 코딩 그 디지털 언어로도 마치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듯이 순식간에 바꿔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중요했던 코딩을 해내는 그 능력 그 자체는 중간 숙련 내지는 탈숙련화되고 또 쉽게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되고 멋있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철학적 사고가 철학적 중요한 사고를.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여러분들은 제게 이제 급박한데 제가 너무 이제 공자님 얘기를 하시는 네. 것 같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지만 끝으로 하나만 더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학부모님이면 학부모님한테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혹은 나라면 어떤 직장을 가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까 할 때 지금 당장은 취업하는데 주산하는 능력이 아주 주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아주 옛날 기능인데 정말 옛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단순한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 주산으로 만약에 서울대를 가고 뭐 아니면 삼성전자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주산하는 능력을 키울래? 아니면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좋은 글 쓰는 능력을 키울래?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래? 그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주산함 잘하는 사람이 더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잡 오프닝이 많지 않아서 내가 좀 좌절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본 역량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을 차근차근 키워 나가면 또 언젠가는 주산한 능력만 가진 애들보다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그래도 기회가 열릴 것이다. 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역량보다는 사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더 좋겠네요. 불안하고 또 위기를 이제 기회로 만드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그렇죠?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변화되는 4차 산업 환경에서 노사의 관계가 단기성으로 변화될 것을 예상하며 노동 환경의 질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전문가분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승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거는 분이? 예. 아무리 네. 봐도 이재용 목사님.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지금 노사관계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특정한 사업장 내에서의 어떤 고용관계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주가 있고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게 지금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관계 주체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용관계를 맺는다는 건 종속성을 갖고 있지만 또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동관계 여러 가지 법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고 산업재해라든가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보호를 받는데 그 보호가 사회적으로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플랫폼 노동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재 사고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그런 주체들 그 서로 그 합의하고 협의해야 될 주체들이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클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노동 관련된 법 제도가 변화되는 이런 4차 산업에 따른 고용관계 틀에 맞춰서 다시 재정립돼야만 기본적으로 이 개인의 어떤 그 한계를 사회가 책임져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 디지털화라는 거는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온라인 기반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벗어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대면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과 관리를 어떻게 측정할 건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또 기업 내 또는 고용 관계 하나의 핵심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전통 과거처럼 근속 연수가 오르면 승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적 베이스, 업적 베이스의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클 거죠. 이제 이거는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플랫한 시장을 노동 시장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무슨 일을 해서 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높은 보상을 받는 성과 베이스의 보상 시스템이 훨씬 더 발달될 가능성이 클 거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 폭을 가져다 줄 거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차준님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4차 산업 일자리 변화에 있어서 잘 대응하고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인문학도들이 어떤 변화와 자세를 가지고 디지털 시장을 두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랑 그렇죠. 뭐 반복이 될 것 반복이 같은데요. 되는데 예. 그럼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인문학이 아주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인문학만 잘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인문학이라는 베이스 하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4차 산업혁명이 주는 어떤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 습득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도 지금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시지만 계속 공부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인문학을 배우셔서도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코딩도 배우시고 한 가지만 그렇죠. 더 첨언하면 네. 인문학이 혹시 유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아츠죠, 그죠? 인문학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 귀족 계급이 금운동 계급의 금계급이 은계급과 동계급을 통치하는 기술이에요. 소수의 그 지배자 계급들이 다수의 피지배자 계급들을 잘 통치하려면 되게 멋있고 폼나게 카리스마 있게 말도 하고 사유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하기 위해 사실 인문학이 만들어진 거면 최초 유래들은 그래서 레토릭이나 수사학도 말하는 법도 배우고.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은 또는 동계급들이 기계로 다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다 금계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죠? 그렇다면 사실은 인공지능을 마치 아테네 때 금계급이 은계급, 동계급을 잘 통치한 것처럼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사유를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한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려면 바로 그 인문학적 사유를 가지고 인공지능에게 잘 지시하고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는 코딩 교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치 아테네 시대 귀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대 우리들이 갖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지혜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인문학 하시는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다른 것도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방 박사님 말씀하신 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걸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더 긍정적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네. 인문학 그 짧게 말씀드리면 비대면 요즘 이제 그 온라인 강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강의가 대체가 불가능한 게 안 되는 게 바로 인문학 쪽인 상이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특히 이제 저는 경작을 했습니다만은 거기 답이 있는 거는 가장 모범적인 답을 강의가 될수록 인문학은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인문학이 훨씬 더 수요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더 감성적인 걸로 사람들이 그렇죠. 움직이는 거죠. 문학 네. 콘텐츠도 그렇고 모든 인문학적인 그래요.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고용 상황에 관한 두 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규용 소장님 그리고 방가운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